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성을 이용한 저장 매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기기록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칠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기기록 카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기기록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신용카드 뒷면에 있는 자기띠 부분에 이제 각종 어떻게 돼요? 정보들을 저장하는 매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하나 적어보면 신용카드 뒷면에 자기띠 부분에, 그쵸? 자기띠 부분에 각종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보 저장 매체.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이용되는 부분을 보시면 정보를 읽는 원리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기띠 부분에서 판독기 내부에 코일이 어떻게 돼요?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카드 긁게 되면 이렇게 딱 긁게 되잖아요. 근데 판독기 내부에서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띠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 정보를 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흘러나오게 됨에 따라서 정보를 읽게 된다라는 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패러데이 법칙의 유도 전류에 의해서 패러데이 법칙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됨에 따라서 읽게 되는 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도 전류가 정보를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읽는 원리가 되겠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신용카드 들고 다니게 되면, 그쵸? 편리하죠. 간단한 정보 같은 거는 기록할 수도 있고 삭제와 어떻게 돼요? 추가 기록이 그쵸? 간편한 점이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당되는 장점을 봐주시면 장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보를 간단히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정보를 간단히 기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띠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카드가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가. 그래서 자기 기록 카드 뒷면에 자기띠 부분이 손상이 입혀지면 안 된다라는 게 좀 단점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떻게 돼요? 정보를 저장하는 양이 약간은 좀 작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띠 부분이 손상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기띠 부분이 어떻게 돼요? 보관 부분이 좀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작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량이 적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다가 자기 기록 카드의 대표적인 예인 신용카드까지 제가 적어볼게요. 여기 이제 예로 대표적으로는 신용카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자기기록 카드에 대해서 특징을 좀 알고 계셨죠?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번에는 이제 하드디스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저장 매체에 대해서 각 부분의 특징 부분을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하드디스크가 나오는데요. 하드디스크 보시면 대부분은 얘는 뭐예요? 자기 디스크에 디지털 정보를 기록하고 그 저장된 정보를 읽게 하는 장치가 하드디스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얘도 어떻게 돼요? 자성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 디스크에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치가 되겠죠.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역시 정보를 기록하는 원리가 좀 중요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헤드 코일에서 자기장이 흐르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보를 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앙페르 법칙이 이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앙페르 법칙.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헤드의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결국은 이 전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플래터를 자화시켜서 정보를 기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자환대요. 자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환대, 자화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 와 부분을 수정을 좀 해주세요. 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타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읽는 원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정보를 기록하는 원리에서는 어떻게 된다? 앙페르 법칙이 읽혀지게 되고요. 이쪽 부분 보시면 기록하는 원리니까 제가 노란 걸로 적어볼게요. 여기서는 기록하는 원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정보를 역시 마찬가지로 읽는 원리에서는 마찬가지로 무슨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패러데이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읽는 원리에서는 패러데이 법칙이 이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헤드에서 코일에서 그쵸? 전류가 흐르게 됨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면서 정보를 재생한다. 그쵸? 앞에 있는 자기 기록 카드와 유사한 점이 보이고 있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읽는 원리는 패러데이 법칙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은 별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이용되는 부분을 보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그쵸? 자, 예를 하나 적어볼게요. 그래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여기 많이 이용이 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또 외장 하드 등도 여기에 이용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적어봤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무엇을 이용한 매체예요? 자성의 성질, 그쵸? 자성을 이용한 저장 매체였고요. 그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번에는 빛을 이용한 저장 매체 부분이에요. 빛을 이용한 저장 매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빛을 이용한 저장 매체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나요? CD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CD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CD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빛을 이용해서 디지털 정보를 쓰고 읽는 매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빛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지털 정보를 쓰고 읽는 매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쓰고 읽는 매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애용하고 있는 음반 CD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기록하는 원리와 재생하는 원리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록하는 원리를 보시면 이제 평편한 면과 우리 CD 뒷면 구조 보시면 이렇게 평편한 면과 이쪽 부분에 약간의 홈이 파여져 있죠. 그래서 홈에 요철 구조를 만들어서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평편한 면과 정보를 기록하는 원리 보시면 평편한 면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철 구조로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철 구조로 기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재생하는 원리인데요. 재생하는 원리를 봐주시면 재생 부분에서는 CD에 어떻게 돼요? 평편한 면이 그쵸? 아랫면으로 와주시고 그리고 그 어떻게 되나요? 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또 빛을 쏘게 되면서 빛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디지털 정보 인식인 0과 1의 신호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부분에서는 평편한 면과 홈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정보를 읽게 되는 거죠. 그쵸? 홈 부분에서 디지털 정보에
해당하는 0과 1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CD 부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는 빛을 이용해서 디지털 정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정보 양식인 0과 1을 인식한다라고 생각해 주는 면이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CD의 대표적인 예는 음반 CD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봐주시면 두 번째는 뭐가 나오나요? 두 번째는 이제 DVD가 나와 있죠. DVD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VD라는 거는 뭐예요? 쓰고 그쵸? 정보를 읽는 원리는 CD와 동일해요. 하지만 저장 용량이 약간 좀 많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DVD 같은 거는 어떻게 된다? CD와 동일하지만 정보 저장 용량이 조금 더 큰 거죠. 그쵸? 그래서 저장 용량이 7배가 더 많은 거죠. 7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DVD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영화 DVD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CD와 DVD는 빛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정보 저장 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기타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스마트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스마트 카드 보시면 뭐예요?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반도체 칩을 이용한 저장 매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마트 카드에 우리 뭐 쓰고 있나요? 교통카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얘는 대표적인 건 교통카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뭐가 있나요? 플래시 메모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면 약간 헷갈려 하세요.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USB가 플래시 메모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세요. 플래시 메모리는 USB. 그쵸? USB 우리 많이 쓰고 있죠? 정보 저장 장치. 요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 0과 1의 신호를 어떻게 돼요? 저장하는 장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신호에서 0과 1의 저장 장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원이 끊어져도 저장이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나 충격 변화에도 강한 게 장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USB 저장 장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의 대표적인 거는 USB 저장 장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저장 장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봐주시면, 다음 부분에는 이제 영상 정보의 활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저장 장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윗부분은 자성을 이용한 저장 매체죠. 제가 한번 제목을 다시 적어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자성을 이용한 저장 매체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특이사항 부분을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자성을 이용한 매체는 두 가지가 존재했고요. 자성의 성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보를 이쪽 부분, 빛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에는 CD와 DVD가 있었고 기타 정보 저장 장치 두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큰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두 가지씩 포함되어 있고 각각 해당되는 저장 매체의 특징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 정보의 활용 부분인데요. 우선 영상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인식하려면, 그쵸? 영상 정보를 인식하려면 우리 사람 몸의 감각기관 중에서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쵸? 인식을 해주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우리의, 그쵸? 감각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빛을 어떻게 돼요? 감지하면서 시각 정보를 인식하는 사람의 감각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인식해서
어떻게 된다? 시각 정보를 인식을 해주는 감각기관이죠. 시각 정보를 인식을 해주는 감각기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빛의 인식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눈의 가장 겉부분의 껍질에 해당되는 각막을 통해서 동공 수정체, 유리체를 통해서 시세포가 들어있는 어디로 가나요? 망막으로 가죠. 이 부분 좀 잘 봐주세요. 기출되었던 부분이에요. 망막에 있는 시세포를 통해서 시신경, 대뇌로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기출되었던 부분은 이 시세포가 위치하는 곳이 기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시세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시세포의 위치 부분은 망막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포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막대세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뿔세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세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약한 빛에서 반응을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명암을 감지하고 어두운 곳에서 반응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막대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야맹증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명암을 감지한다는 말, 이 말 하나 더 적어볼게요. 명암 감지한다. 그 다음에 원뿔세포를 보면은 얘는 이제 강한 빛, 어떻게 돼요? 밝은 곳에서 반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빛의 색을 감지합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얘는 빛의 색을 감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종류를 봐주시면 어떻게 돼요? 적원뿔, 노건뿔, 청원뿔로 구분이 된다.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뿔세포에는 어떻게 구분이 된다고요? 적원뿔, 노건뿔, 그 다음에 청원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빛의 삼원색 하면 적색, 녹색, 그쵸? 파란색 이렇게 나뉘게 되잖아요. 역시 우리 눈에 해당되는 시각에서도 그쵸? 원뿔세포를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나뉘게 되면 적원뿔, 노건뿔, 청원뿔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명암 감지하고 어두운 곳에서 반응한다. 이렇게 하나 더 적어볼게요. 어두운 곳에서 반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인식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원뿔 세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적원뿔, 노건뿔, 청원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원뿔 세포가 빛의 파장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를 어디에서 인식하나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대뇌가 인식을 하게 됨에 따라서 물체의 색이 구분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빛의 삼원색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나와 있나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파란색이 여기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 더 생각을 해주시면요. 얘네들 삼원색이 모두 섞이게 되면 하얀색, 흰색이 나타나게 돼요. 그쵸? 섞으면 섞을수록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변화하는 게 빛의 색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 미술 시간에 했었던 물감 같은 경우에서는 그쵸? 어떻게 돼요? 물감의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더 어두운 색으로 변하긴 하지만 얘는 빛에서 나타내는 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밝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빛의 삼원색이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번에는 영상의 표현과 저장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영상 표현하는 장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특징 부분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에 속하는 영상 표현 장치의 특징 부분을요. 첫 번째 보시면 영상 표현 장치에서 디스플레이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표현 장치.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는 역할을 보면은 영상을 뭐예요? 화면에 표현하는 장치가 디스플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얘는 영상을 표현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개념은 화소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별표 쳐볼게요. 그래서 화소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고요. 화소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 영상을 표현해주는 최소한의 단위를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화면에 영상을 표현하는 최소 단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예요? 화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화소에는 빛의 삼원색인 뭐가 들어가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화소에 대한 정의 부분을 꼭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에 대한 개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상도. 해상도라고 하는 건요, 뭐예요? 화면을 이루는 화소의 개수를 해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화면을 이루는 화소의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표현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부분인 LCD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LCD.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리퀴드, 그 다음에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약자로 따져서 LCD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통은 요거를 이제 표현할 때는 액정 화면이라고 하죠. 우리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액정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액정을 이용해서 얇게 만든 영상 표현 장치를 액정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액정이라는 성질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액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액체와 고체 성질을 함께 가진 물질을 의미해요. 액체 어떻게 돼요?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함께 가진 물질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주시면 이제 광원에서 나온 빛이 이제 수직 평광판을 지나면서 광원과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서 영상을 표현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컴퓨터 화면 보면 이렇게 얇게, 그쵸? 액정 화면으로 돼 있죠? LCD, 평면 브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평면 브라운관,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액정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빛을 내지 못한다. 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뒤에 광원, 그쵸? 빛을 내는 물질을 설치하면서 빛의 세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정에 가하게 되는 얘는 어떻게 돼요? 빛을 내지 못하니까 광원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액정에 가하는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빛의 투과량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컬러 필터로 색을 조절하면서 표현해주는 장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실 때 액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LCD, 그쵸? 액정 화면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적어볼게요. 액정을 이용해서 얇게 만든 장치죠. 액정을 이용해 얇은 표현 장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시험 보실 때 보기 부분에 액정이 나오게 되면 LCD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LCD의 장점을 봐주시면 전력 소비가 작은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얇고 가볍게 만들 수가 있어서 다양한 크기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얘는 장점을 생각하면 가볍고, 그쵸?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전력 소비가 작다는 거죠. 전력 소비가 작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별도의
광원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광원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별도의 광원. 광원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광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액정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서 빛의 대부분이 차단하면서 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거 보시면 컴퓨터의 모니터가 여기에 대표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모니터가 되겠죠. 컴퓨터의 모니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세 번째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지털 카메라가 시험 부분에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LCD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올 텐데요. 보면 얘를 보시면 CCD를 이용해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다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CCD를 이용해서 얘를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죠.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죠.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환 장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거는 이 CCD에 대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의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네 번째 부분에 CCD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받아들이는 빛 신호를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죠. 그쵸? 변환하면서, 그쵸? 수많은 컬러 필터와 광 센서로 이루어진 게 CCD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CCD는 결론적으로 빛 신호와 전기 신호를 변환해주는 장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따로 제가 적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러한 디지털 카메라에서 원리 부분을 봐주시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항상 그 장치 부분에서는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리 부분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원리 부분 보시면 빛이 렌즈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서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 신호를 다시 인식하는 거죠. 빛 신호를 인식하면서 다시 얘가 어떻게 된다? CCD에 상이 맺히는 구조죠. CCD에 상이 맺히는 거죠. 상이 맺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나올 때는 CCD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봐주시면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영상 저장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렌즈를 통과한 빛이 CCD에 다시 상이 맺히면서 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 그쵸? 바뀌면서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날로그에 해당되는 전기 신호가 다시 디지털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됨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그 디지털 카메라 안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LCD를 통해서 대상을 확인하게 되는 게 디지털 카메라에 해당되는 영상 저장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문제 형식은 각각에 해당되는 장치의 특징 부분을 보기 부분에 설명을 해주면서 어떤 장치인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조금 중요한 단어들을 언급드렸던 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인 반도체와 신소재 부분입니다. 이쪽이 약간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기본적인 물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에너지 준이라는 말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제목부터 적어보고요. 에너지 준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자의 궤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전자의 궤도가 나와 있습니다. 전자의 궤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자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게 전자죠. 그쵸? 그래서 얘는 전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자의 궤도니까 얘가 특정한 궤도에서만 돌 수 있는 게 그쵸? 전자의 궤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만 돌 수 있는 거죠. 특정한 궤도에서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뭐가 되겠어요? 에너지 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중요한 말은 에너지 준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에너지 준위라는 말에 뭐라고 나왔나요? 에너지 레벨이라고 나와있죠? 그렇게 영문으로도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말 그대로 원자 내에서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원자 내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에너지 값을 의미하는 게 에너지 준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또 나와 있죠. 전자는 정해진 궤도에서만 그쵸? 존재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전자의 에너지가 어떤 값을 갖나요?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인 값을 갖죠. 불연속적인 값. 이 말 좀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 핵에서 멀어지게 됨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높게 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에서 어떻게 된다? 멀어질수록 준위값이 높아지게 되겠죠. 준위값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원자핵이 존재하고 바깥 부분에 전자가 존재하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말은 어떻게 돼요? 전자가 존재하는 그쵸? 궤도에 따라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궤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전자는 정해진 궤도에만 어떻게 돼요? 존재한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도 정해져 있다. 이 말이 에너지의 양자화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전자의 궤도는 어떻게 돼요?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하니까 이 특정한 궤도에 존재하는 에너지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에너지의 양자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쪽에서는 이제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너지 띠에 대한 내용인데요. 에너지 밴드라고도 하죠. 이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띠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에너지 띠의 형성 부분부터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고체는 이제 원자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원자 사이의 간격이 당연히 매우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전자들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된다? 약간의 차이가 보이게 됨에 따라서 제가 약간 말이 샜어요. 그쵸? 보이게 됨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속적인 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에너지 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체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에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에너지 준위에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연속적으로 겹쳐진 띠의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속적 겹쳐진
띠의 모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에너지 띠의 형성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띠의 구조를 보시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뭐예요? 가전자 띠가 있어요. 가전자 띠. 얘는 바깥쪽이죠. 바깥쪽. 다음에 봐주시면 이제 가전자 띠의 위에 있는 약간 비어있는 띠가 전도띠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띠와 띠 사이의 간격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 에너지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쪽 부분은 에너지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에너지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에너지 띠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구조로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잘 봐주세요. 가전자 띠와 그 다음에 전도띠 그리고 에너지 간격 총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체의 에너지 띠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고체의 에너지 띠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또 나와 있어요. 고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 반도체에 대한 개념입니다. 반도체. 봐주시면 도체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잘 통하는 물질. 그러면 여기서 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반대가 되는 의미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가 되니까 얘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얘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이 됩니다. 않는 물질. 그래서 도체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었나요? 도체의 대표적인 예는 그쵸? 금이나 구리 등이 있었고요. 금이나 구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 뭐가 있었나요? 고무나 유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고무나 유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단원이 반도체의 단원이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 통하는 정도가 중간 정도인 물질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전기가 통하는 정도가 중간 정도인 물질이에요. 중간 정도인 물질을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규소나 저마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마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인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거는 4번 부분입니다. 고체의 에너지 띠와 전도도 부분. 이쪽 부분 제가 별표를 드릴게요.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고체의 어떻게 돼요? 에너지 띠와 전도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고체가 나와 있습니다. 도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봤더니 도체는 잘 통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가전자 띠와 어떻게 돼요? 부분적으로 어떻게 된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얘는 전자 이동이 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된다? 가전자 띠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전자 이동이 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자 이동이 쉽다. 저는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렇게 해서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전도도도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부도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체 봐주시면 부도체에 해당되는 거는 어떻게 된다? 얘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전자 띠와 전도띠 사이가 어떻게 돼요? 간격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전자 띠와
전도띠 사이에 간격이 넓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간격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전도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전도도도 매우 작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봐주시면 반도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 정도인 물질이니까 얘는 그쵸? 가전자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약간 작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전자띠와 전도띠 사이에 간격이 작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도는 이제 부도체보단 커요. 그쵸? 전도도는 부도체보다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부분에서는 어렵게 나온다면 이쪽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체 부분에서는 가전자띠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고, 부도체의 경우는 가전자와 전도띠 사이 간격이 넓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 사이의 간격이 작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요. 그쵸? 내용이 조금 어려웠죠. 물리 파트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복습해주시고 정리 드린 부분 같이 한번, 그쵸? 반복해주셔서 보시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었던 에너지의 양자화와 도체, 부도체, 어떻게 돼요? 반도체에 해당되는 부분, 고체의 전도띠, 그쵸? 에너지띠 간격 부분 다시 한번 반복해주셔서 공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